조건에서 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기술 진보의 모든 열매를 다 따먹는 이것이 대중의 빈곤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를 그대로 허용한 상태에서 이 사회악을 고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 단일세를 제안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미국의 마르크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 정부가 어떤 토지 소유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어떤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때 그걸 좀 규제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헨리 조지 선생을 소환하죠. 그러니까 헨리 조지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자. 시장 경제를 시장 경제답게 만들자. 자본주의의 불로소득이 이렇게 횡행하고 그거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엉터리 자본주의니까 그야말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불로소득을 가능한 한 차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전혀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다뤄볼 진보와 빈곤이 여러 판형이 있어요. 그런데 기봉 출판사에서 나온 요 책으로 저희가 김윤상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요 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요 앞에 서문 부분에 저자 서문 부분에 보니까 정강수 교수님을 포함한 경제학자분들이 이 책으로 예전에 독서회를 1년 넘게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1년 동안이나 독서회를 진행을 하셨는지 하고 본인 그 셀프 소개 어떤 활동 하셨는지를 살짝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크리스마스니까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를 좀 더해서 하자면 1994년경에 한 3명 정도의 크리스찬 경제학자들이 이 경제학을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 이렇게 붙여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안 어울려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경제학 연구회요? 네. 야. 그래서 했는데 이제 기독교 경제학도 이 갈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헨리 조지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어떤 분이 헨리 조지 계열의 책이 좋은 게 있으니까 당신들 좀 번역하라. 이렇게 해서 그걸 번역하면서 이쪽에 이제 알게 됐지요. 그 소문이 나서 바로 이 책 번역하신 김윤상 교수님이 그때 합류를 했고요. 경북대학교 교수시니까. 네, 합류를 했고 그분은 이제 그 공부를 계기로 해서 이거 번역을 하셨죠. 제 모교인데요. 그 좀 시간이 가다가 아마 잘 아시는 이정우 교수님이 또 합류를 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진영에서 보면 다고 경북대학교 고 이정우 교수를 우두머리로 해서 이 좌파 경제학자들이 헨리 조지 연구회라 하면서 이 정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좌파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기독교적인 관심에서 처음에 출발했고, 이제 김윤상 교수님 합류하시고, 이정우 교수님 합류하시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한 책을 이제 우리가 글을 모아서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대표 집필자로 이정우 교수님이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안 있다가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좀 있으니까 신문에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로 이정우라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또 좀 있으니까 이 청와대 정책실장 초대 정책실장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했고 저는 그때 이메일 하나 썼어요. 이제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이 평소에 우리가 가지게 됐던 그 소신을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관철시키십시오. 이랬는데 답은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정부세 강화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배출하셨다고 하면 될까요? 이 헨리 조지 선생이 참 독특한 분인 게 이 책이 전반부는 굉장히 어려워요. 읽다 보면 이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책의 앞부분은 후반부인데 후반부의 헨리 조지의 모습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그리고 종교인이고요. 그런 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뒷부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감화를 줬죠. 그래서 이분이 뉴욕시장에 2번이나 출마했는데 당선은 안 됐지만 2번째 출마해서 선거운동하는 도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경제학계에서는 완전히 사장시켜버렸고, 근데 그때 미국의 가톨릭 신도들 중에서 모모한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헨리 조지 협회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헨리 조지 협회가 가톨릭의 조직이 세계적으로 다 있으니까 이 가톨릭의 조직망을 타고 책과 사상이 한동안에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헨리 조지, 국제 헨리 조지 협회라는 것은 가톨릭 조직과 관계가 깊고요. 가톨릭이 아닌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경제학 뭐 이런 거 연구하면 헨리 조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학적인 면에서 종교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악권은 후반부예요. 저는 안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에 맞춰서 이 책을 하자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님이 처음 말씀하셔서 아니 토지와 세금 얘기인데 이게 뭐가 따뜻하지? 제가 우리 담당 UPD하고 도대체 따뜻함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한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오늘 제가 열정을 몇 개 짚어드릴게요. 같이. 예.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 책을 보고 이 황량한 사막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이었다라고 쓰신 적 있잖아요. 그럼 예. 처음 이 책은 언제 보신 거예요? 제가 그거 20대 때 본 것 같은데 축약본 번역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책은 전문 번역이고 네. 이게 시장성이 없으니까 그때 어디 출판사에서 좀 압축 번역을 한 책을 냈어요. 그거 읽어보고 문장이 정말 외우고 싶은 문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에. 그리고 이 토지 단일세 영어로 하는 싱글 텍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세금을 다 없애자는 거거든요, 조지의 주장은. 근데 이 토지 단일세라는 이 정책 제안이 현실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그런 밑바탕에 놓여 있는 그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분의 생각과 태도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감화를 받았죠. 어렸을 때, 그죠? 우리 정 교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 작가님이 선구자시입니다. 한국에서. 진짜? 사실은 이 김윤상 교수님이 축약본 번역을 해서 내셨지만 대중화시킨 것은 유 작가님. 제가요? 맞아요.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거기서 소개를 하시고 그래서 알려주신 거죠. 그렇군요. 예. 유시민 작가의 공이 큽니다. 네, 한국에서 접하는. 훈훈한 좋습니다. 예. 이 책 표지를 보면은 이 비봉 출판사에서 나온 표지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산업 불황의 원인과 부의 증가에 따라 빈곤도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산업은 왜 불황하고 부가 증가하는데 빈곤도 왜 따라서 증가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 해결책을 찾은 책, 탐구 및 그 해결책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 책이 얼마나 따뜻한 책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유시민 사장님 본인 개인 의견 말씀하셨는데 전 교수님 보실 때는 이 책을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읽는다면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꼭 지금 시점이라고 한정 안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헨리 조지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이나 논리나 이런데 그야말로 집착하다시피 이렇게 견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보통 좀 냉정해지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책 36쪽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네.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떠한 논점도 피해가
방학교도 못 나온 셈이네요. 예, 그러고는 그때부터 뭐 외항선 타고 뭐 호주까지 갔다 오고 뭐 미국 사람이죠. 예, 미국 사람. 예. 19세기 미국 예, 사람. 그리고 막 캘리포니아에 가서 사금 채취하는 데 가서 훔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어떤 신문사에 조판공으로 일을 해요. 몇 년 동안. 그 조판공으로 신문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1860년대입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어. 그 격분해서 어느 신문사에 자기가 기고문을 보내죠. 그 편집장이 이게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돼요. 그 원래 그 식견이나 문장력이나 정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상당히 있었던 거네요. 독서광이었어요. 그 외항선을 탈 때도 책을 무지무지 읽었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폭넓은 문학, 비문학, 그다음에 경제학 독서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인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서 이 책을 쓴 동기도 이분이 주로 이제 서부 쪽,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뉴욕에 한번 갔다 온 거죠. 시카고, 뉴욕 이런데 가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미국이 막 잘 나갈 때니까 이 책이 1879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막 철강왕, 뭐 철도왕, 무슨 삼박왕 이래갖고 독점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출연하면서 어마어마한 부가 쌓이고 있을 때 그 대도시에 지금 인용하신 읽어주신 것처럼 여인들이 생기를 잃고 애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현실을 그 대도시 가서 본 거죠. 그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질문이 떠올랐던 거예요. 왜 기술은 진보하는데 빈곤은 끝나지 않는가? 그 고민을 여러 해 동안 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답이 딱 떠오른 거예요. 토지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학술적으로 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를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 책 다 쓰고 나서 엉엉 울었다고. 약간 부연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뉴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좀 신령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홀로 집에 이런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뉴욕의 대로를 걸어가는데 이분이 직접 그렇게 썼어요. 나중에 어느 날 오후 대로상에서 어떤 사상, 어떤 비전, 어떤 소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모든 신경이 전율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 그 시점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저는 잘했건 못했건 성취했건 못했건 그 맹세에 충실하였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소명을 받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일종의 종교적 경험에 중간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 유사한 경험을 이제 뉴욕 대로상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신문사의 특파원으로 이제 뉴욕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머리가 아파서 요즘 같으면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갈 텐데 말을 타고 나갔어요. 그 말이 지치니까 내려서 좀 쉬다가 보니까 뭐 농부가 이렇게 뭘 이렇게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라도 좀 붙여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저씨 그럼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건 저 땅이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 시세가 한 평에 얼마예요 저희 동네? 그런데 그때 완전히 왜 진보 속의 빈곤이 일어나느냐, 토지가치 때문이다 하고 바로 통찰을 얻고 돌아가서 작은 팜플렛 하나를 쓰죠. Our Land and Land Policy, 우리 시대의 토지와 토지 정책 쓰고는 미지당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헨리 조지 연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38세 때 본인이 쓰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위로 40세 때 3년에 걸쳐서 다 쓰고 벅찬 감동에 휩싸여 울었다. 처음에는 출판사가 내주질 않아가지고 자비 출판을 했대요. 이때까지 굉장히 또 가난에 시달려
해서 이 전반부에 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을 다 인용하고 비판하고 이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해석이나 그런 비판의 논리에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논리적 오류도 무척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까지도 이 노동대중의 빈곤은 피할 수 없는 자연법칙과 같다는 그런 고전파의 논리를 깨부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책의 앞에 두 권이죠. 이 헨리 조지는 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두 챕터가 그 당시의 빈곤을 설명하던 통설을 깨부수는 겁니다. 하나는 임금기금설이라고 하는 게 깨부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멜서스의 인구론을 논파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부술 때 정말 철저하게 어떤 다뤄야 될 논점을 하나도 피하지 않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논파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임금기금설이니 인구론이니 이런 게 이제 통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헨리 조지의 이 책을 계기로 경제학에서 그 두 학설이 힘을 잃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깨부수고 난 다음에 3권, 4권, 5권까지가 자기 이론을 얘기를 해요. 자기의 분배 이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처방을 얘기를 하죠. 목차를 제가 좀 소개를 할까요? 예, 쭉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앞에 문제 제기, 그래서 이게 서론이고요. 제일 끝에 결론해서 개인의 삶을 문제 이런 게 결론으로 붙어 있고요. 중간에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권. 각 권 안에 1장, 2장, 3장, 4장 이게 쭉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권부터 3권까지가 그 기존의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그런 비판과 재해석. 이게 경제학이에요. 이게 경제학이라서 독자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요. 이제 4권에 좀 보탰죠. 이 기술 진보가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모든 걸 정세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내믹스를 여기 도입을 해서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재해석을 여기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권부터 6권, 7권까지가 이 토지사유제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이 토지사유제에 따른 지대 발생, 그것이 대중의 빈곤을 야기하는,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걸 논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해결책을 내놔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해결책들도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6권 말미, 6권 후반부에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해서 이제 토지 다일세를 제안을 한 다음에 7권은 이 해결책이 왜 올바른 것이냐, 왜 정의로운 것이냐, 다분히 철학적인 내용이고요. 그 8권에서는 이 해결책을 실제 정책으로 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고요. 그 여기 조세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9권은 이 해결책을 쓰면 어떤 효과가 나냐, 뭐가 좋으냐, 누구한테 손해가 되고 누구의 이익이 되냐, 이걸 쭉 논증을 합니다. 모두에게 좋다, 결과가. 10권은 이분의 인간 세상에 대한 철학을 밝힌 그 제목이
사람의 힘이 아닌 것들. 사람이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보면 사람은 티끌 하나 창조하지 못한다고 헨리 조지가 써놨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창조 못해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문장이 노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적 노력을 의미한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뜻을 자본이라는 용어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물질적 부라고 해서 다 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물질적인 부, 그것을 자본이라고 그런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전반부를 다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다고 해야지. 제가 요 전반부를 이해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임금을 설명하고 자본을 설명하고 이제 토지를 설명하는가를 봤더니 생산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이 자본하고 토지하고 노동부 세 가지만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한다라고 전제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 전통적으로 그랬나 보더라고요. 임금은 일정 수준 이상 오를 수 없다라는 게 이 시대에는, 왜냐면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임금 뭐 적게 줄 수밖에 없지 이랬나 보더라고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즉 임금이 일정 수준으로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앞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많이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논리 구조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에 참여해서 생산물을 만들잖아요. 네.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노동은 임금을 받고, 토지는 지대를 받고, 자본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산액은 임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지대 이렇게 되죠.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지대를 왼쪽으로 살짝 옮깁니다. 그러면 생산액 마이너스 지대는 임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되죠.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진보가 일어나면 생산액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좌우의 진보가 아니라 어떤 물질적 진보, 발전을 말하는 생산이 거죠? 많이 되는 거예요. 생산력의 향상. 예. 그래서 생산액이 증가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생산액이 늘어나면 다 잘 살게 되지, 모든 소득이 늘어날 거지, 우리 형편이 좋아질 거지 이렇게 기대하는데, 헨리 조지는 생산액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그 마이너스 대에 있는 이 지대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생산액보다는 적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감소한다. 요게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런 논리들을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고는 이제 사고에 가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결론에 가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노동과 자본이 서로 싸우는 거는 끝없는 소모적인 서로를 해치는 싸움이다. 답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이 연대해서 이 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은 총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임금으로도 가고, 그렇죠. 이자로도 가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럼요, 이 지대를 딱 해서 세금으로 만들면 이 세금으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과 복지시설과 모든 걸 다 하고, 그러면 노동과 자본은 각자 임금과 이자를 챙기면 된다. 이게 그 간단한 도식이에요. 이걸 논증하기 위해서 이 임금과 이자와 지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설명을 하고, 지금 그때까지의 경제학에서 잘못 설명한 것들을
봤는데 사회가 발전하면 뭐 기금이 있다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데 대부분의 고산업과경제학자들은 임금기금설을 믿었죠. 임금을 줄 기금이 미리 과거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헨리 조지는 그거를 깨버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헨리 조지가 이 책에서 정말 통렬하게 앞부분을 비판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본 분인데 오류의 원조다. 그래서 한류의 원조는 들어봤지만 그리고 멜서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구가 자연적으로 계속 늘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줘야지라는 귀결의 그 기초가 되는 멜서스 인구론에 대해서도 순진한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그 멜서스 비판 어떻게 보셨어요? 멜서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는 헨리 조지가 일말의 존경심을 항상 표현하는 근데 멜서스는 아주 천하의 공공이죠. 그래서 뭐 여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깹니다. 근데 효과적으로 멜서스를 비판했던 건 아니지. 멜서스 인구론 초판이 1798년도인가 하여튼 18세기 막바지에 나온 책이거든요. 인구론이 초판이 익명으로 냈는데 너무 냉혹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본인도 아버지가 책으로 내보라 그래서 아버지는 괜히 마음 따뜻한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냈는데 그게 핵폭탄급의 충격을 줬거든요. 유럽 지식인 사회에. 네, 그래서 멜서스가 인구를 억제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적극적 억제, 그런데 전염병, 굶주림, 전쟁 이런 게 적극적 억제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쓸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을 막으면 전쟁이 나고 전쟁을 막으면 기아가 생기고 이렇게 세계가 뺑뺑 돌면서 인구를 조절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아무 소용이 없다. 심지어는 전염병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의사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동기는 고상하지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익명으로 낼만 하네요. 진짜 엄청 쌓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멜서스가 그러면 이제 도덕적 억제 그러니까 그냥 선교를 안 하는 것만이 유일한 도덕적 억제의 방안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슨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 거는 여성을 품격을 해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책에서 믿을 수 없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말인데 멜서스가 그 얘기를 할 때 식량은 산술급수 쪽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 쪽으로 증가한다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서유럽의 인구 증가율은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멜서스를 데이터를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사회통계가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멜서스에 대한 비판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안타깝다 이걸 좀 더 양지게 비판할 수 있었는데 헨리 조지 선생이 효율적으로 공격을 못했네 양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네. 나는 오히려 이 멜서스 비판이 철저하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비판하는데 그냥 논리 하나만 약점을 잡아서 비판하고 끝낸 게 아니고 뭐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점, 사실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문제점, 비율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문제점. 네. 그래서 세 가지로 봤더니 다 엉터리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점에서 저는 뭐 상당히 효과적인 비판이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다가 이제 아주 지금은 상식적인데 예컨대 148페이지에 보면요. 예.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매나 사람이나 닭을 잡아먹기는 일반이다 마찬가지다 이런데 그죠? 그러나 매가 많으면 닭이 줄어들지만 사람이 많으면 닭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맞는 말인데요.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단 말이야. 이런 비유를 쓰면서 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인간은 식량을 자기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 이제 이런 비유도 쓰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 비판 동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멜서스가 많은 오류를 범했지만 그 식량이라는 그 개념을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이거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연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인구는 계속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인간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가 펼쳤던 그 논리를 그분이 저질렀던 오류를 넘어서서 우리가 재해석한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늘어나면 닭이 늘어난다. 뭐 곰도 연어를 잡아먹고 인간도 연어를 잡아먹지만 곰이 늘어나면 연어는 줄어들지만 인간이 늘어나면 뭐 잘하면 연어를 늘릴 수 있다. 이 논리는 일정 수준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일지 모르겠지만